태평양 전쟁의 흐름이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그 5분을 만든 기체는 이미 폐역이 결정돼 있었습니다. 더 빠른 후속 기체가 설계되고 있었고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느리고 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체는 태평양 한가운데로 날아갔습니다. 연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호위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목표 좌표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SBD 돈틀리스 폭격기, 별명은 슬로우벗 배들리, 그 이름이 증명되는 데는 5분으로 충분했습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북서태평양 33기의 돈틀리스가 고도 4,400m 상공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편대장 클래런스 맥클러스키 중령은 계기판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전달받은 좌표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항모 4척과 수십 척의 호위함이 기동하고 있어야 할 자리였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 계속 비행하면 모함으로 돌아갈 연료가 부족할 것입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기술을 돌려 기환하거나 계속 수색하거나. 왜 함대가 예정 좌표에 없었을까요? 일본 함대 사령관 나구모 주이치는 그날 아침 미드웨이 재공격 명령을 받고 함대 항로를 바꿨습니다. 미국이 예측한 좌표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맥클러스키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다만 일본 함대가 이 바다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맥클러스키는 수색을 선택했습니다. 편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연료가 줄어드는 속도만큼 시간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맥클러스키의 시야에 흰 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파도 위를 빠르게 달리는 선박이 남긴 항적, 일본 부축함 아라시였습니다. 교전에서 뒤처져 본대를 쫓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맥클러스키는 아라시의 항적을 따라 기술을 돌렸습니다. 10분 뒤 수평선 너머로 함대의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맥클러스키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함대 주변 저고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저 아래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맥클러스키는 그게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자신의 다음 명령이 달라질 참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싸우고 있던 건 내격기 편대였습니다. 미 해군 어뢰 폭격 비행대 8편대 VT-8 더글러스 TBD 데버스테이터 15기. 편대장은 존 월드런 중령이었습니다. 월드런 중령은 그날 아침 출격 전 조종사들에게 짧은 메모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적을 공격한다. 이것만 기억해라. 비관을 전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VT-8은 호위 전투기 없이 단독으로 일본 함대를 향해 날았습니다. 각 편대의 출격 타이밍이 어긋났고 집결 지점에서의 통신이 엇갈렸습니다. 기다리면 연료를 더 잃는다는 판단으로 월드런 중령은 단독 돌격을 택한 것입니다. 일본 전투기들이 빠르게 내려와 내격기 편대를 덮쳤습니다. 데버스테이터 기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15기가 하나씩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VT-6과 VT-3도 뒤이어 공격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3개 편대가 발사한 어뢰는 단 한 발도 일본 함선에 명중하지 못했습니다. VT-8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조지 게이손. 그는 격추된 기체에서 탈출해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잔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일본 함대 상공에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맥클러스키가 이끄는 33기의 돈틀리스 편대였습니다. 제로센 전부가 저고도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막는 전투기가 단 한 기도 없었습니다. 맥클러스키는 계기판 보도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4,400m. 내격기 조종사들이 죽으면서 열어놓은 공간이었습니다. 맥클러스키는 무선을 열었습니다. 전편대 강화 준비. 33기의 돈틀리스가 80도 각도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였습니다. 기체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으면서 바람 소리가 엔진 소리를 덮었습니다. 돈틀리스에는 날개 빗전에 구멍이 뚫린 풀업이 달려 있었습니다. 공기가 그 구멍을 통과하면서 강화 속도를 일정하게 붙잡았습니다. 조종사들은 보도계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래만 봤습니다. 갈색 비행 갑판이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760m, 600m. 마침내 투하된 폭탄의 오차 범위는 15m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항모 기동부대는 그날 아침 미드웨이 재공격을 위해 항공기 폭장을 바꾸는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함선 공격용 어뢰를 장착했다가 미드웨이 지상 재공격 명령이 내려오자 폭탄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함대 출현 보고가 들어오자 다시 어뢰로 되돌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의 번복이었습니다. 탈착한 폭탄과 어뢰가 안전한 탄약고로 돌아가지 못한 채 갑판과 경납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로 돈틀리스가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2분 카가 항모의 비행 갑판에 첫 번째 폭탄이 꽂혔습니다. 목재 갑판을 뚫고 들어간 폭탄이 경납고 안에서 터졌습니다. 불길은 갑판에 쌓인 폭탄 카트까지 번지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동시에 아카기 항모에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갑판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들이 순서대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쇄 폭발이었습니다. 아카기 함교에서 지휘하던 나구모는 화염이 자신 쪽으로 번져오는 것을 보고 함교를 포기했습니다. 요코타운에서 출격한 편대는 소류 항모를 향했습니다. 소류 항모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10시 22분에 시작된 강화는 5분이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아카기, 카가, 소류, 세척이 동시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진주만을 공격했던 항모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류 한 척뿐이었습니다. 기류는 폭격기와 제로센을 함께 내보냈습니다. 목표는 요코타운이었습니다. 그 순간 돈틀리스들은 아직 비완 항로 위에 있었습니다. 돈틀리스의 화력은 전방에 59경 기관총 2정, 후방 사수석에 39경 기관총 2정이었습니다. 제로센을 상대로 이 화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후방 사수가 버텨야 한다는 것. 제로센이 나타났습니다. 후방 사수들이 방아쇠를 잡았습니다. 연료가 먼저 바닥난 기체들은 교전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엔진이 꺼지면 기체는 그대로 바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조종사가 탈출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날 출격한 돈틀리스 47대 중 모함으로 돌아오지 못한 기체는 18대였습니다. 바다 위에는 오래도록 연기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일본 항모에서 피어오른 연기인지 추락한 돈틀리스에서 올라온 것인지 수평선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은 이 결과를 검토한 뒤에 기체의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준비된 후속 기체가 있었지만 그 기체가 실전에 투입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후속 기체의 이름은 커티스 SB2C 헬다이버였습니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다이버의 출격은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해군이 요구한 설계 변경만 880건이었습니다. 변경이 누적될수록 기체는 무거워졌습니다. 늘어난 무게는 속도를 깎았고 항속거리는 교체 대상이었던 돈틀리스보다 짧아져 있었습니다. 헬다이버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건 미드웨이로부터 1년 반이 지난 1943년 11월이었습니다. 그 사이 돈틀리스는 계속 날고 있었습니다. 바달카날, 솔로몬 제도, 필리핀 교체될 기체가 계속해서 전선을 맡고 있었습니다. 헬다이버가 실전 대치된 뒤에도 문제는 이어졌습니다. USS 요크타운의 함장은 인도받은 헬다이버를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돈틀리스를 다시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형 기체를 거부하고 구형으로 돌아간 항모, 해군 항공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헬다이버의 결함은 하나씩 지정됐습니다. 조종사들이 익숙해졌고 항모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돈틀리스가 설 자리가 줄어들었고 1944년 중반 함대 항모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비행대대는 이 기체를 계속 운용했습니다. 헬다이버가 따라가지 못하는 전선에서 퇴역한 기체가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돈틀리스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모 6척, 순양함 14척을 포함한 수십 척의 일본 함선을 격침하거나 손상시켰습니다. 폭격기임에도 불구하고 격추한 적기수가 적에게 잃은 수보다 많았습니다. 그 전과의 출발점은 명중 오차 15m였습니다. 80도로 하강하면서도 조진경을 목표에 고정할 수 있었던 천공 다이브 플랩의 정밀함. 그러나 그 정밀함이 쓰일 수 있었던 건 내격기 조종사들이 먼저 그 자리를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로센을 끌어내리지 않았다면 돈틀리스는 고도 4,400m에서 강화를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명중 오차 15m는 그들의 전멸 위에서 나온 수치였습니다. 오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